저금리 환경은 우리가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역마진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금융사로서는 이 저금리가 굉장히 치명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떨어질 줄 모르는 엔화 강세를 업고 가파르게 급상승했던 일본. 그러나 마치 무언가에 취한 듯했던 그들의 성공은 1991년 거품처럼 사그라졌다. 주가 폭락과 함께 시작된 전후 최악의 장기 불황. 그 혼돈과 좌절의 시기를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 지칭했다. 일본의 경우에 90년에 니케이가 붕괴되고 91년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있으면서 자산 가격 폭락이 있었죠. 이러한 자산 가격의 하락이 각 경제 주체들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고 부실 채권을 누적시켰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락, 경기 부진, 그리고 금리 초저금리 시연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불황이 오게 된 거죠. 1997년 11월 일본 경제를 지탱해왔던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상장증권사로선 처음으로 산유증권이 도산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척식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들도 줄줄이 폐업.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까지 문을 닫으면서 일본의 금융구조는 뿌리째 흔들렸다. 당시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 토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마구 사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이제 부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개인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버블이 될 때는 부채를 안아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피했는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금융 긴축을 내고 기업들은 그 많은 부채를 이제 떠안게 돼버렸고 개인들도 떠안게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은행이 이 부채를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본 경제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그것은 바로 초저금리가 몰고 온 붕괴 도미노였다. 같은 해 5월 업계 13위였던 닛산생명 파산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중견 손해보험회사인 다이이치 화재에 이르기까지 10위권 안팎에 머물던 보험사 9개가 차례로 문을 닫았다. 동시다발적인 연쇄도산은 보험회사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 가격의 하락은 곧바로 보험사의 영업에 충격을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운영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자산 수익이 계속 감소를 하고 이러한 감소가 충격을 주고 그리고 보험사들은 바블 경제기에 높은 금리로 자금을 유치하고 고객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적자에 빠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부흥기를 거치면서 경이로운 외형 성장을 보여왔던 일본의 보험산업. 특히 80년대 들어 보험사들은 개인연금과 적립보험을 내세우며 앞다퉈 몸집을 불려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자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도 곤두박질쳤고 고금리 상품에 편중돼 있던 성장 전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장기적인 계약 기간, 높은 예정 이율을 자랑하는 개인연금과 적립보험. 닛산생명과 다이이치 화재의 경우에도 이들 상품에 편중된 수익 구조가 파산의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익성이 떨어져도 가입자들에겐 기존의 높은 이율로 보상해 주어야 하니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인은 저금리라고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의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보험사들의 잘못이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저금리가 찾아올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장기 고정형 금리 상품을 팔아놨기 때문에 이게 저금리 하에서는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역마진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수익을 찾아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쪽에 더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악순환을 겪게 되었죠. 1980년대 중반 무역 흑자에 따라 일본의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자 이는 엔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막대한 자본이 흘러들어 가격이 폭등했고 80년대 후반엔 도쿄 땅값이 미국 전국토와 맞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전역은 달콤한 거품에 취해 있었다. 결국은 엔화 강세를 용인하게 된 일본 정부가 내수 부양을 통해서 그 기업과 개인들의 그런 불만을 해소하려다 보니까는 과열된 그런 경기를 막지 않고 계속 버블을 만들어갔던 것에서 사실은 그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엔화가 강세를 가게 되면서 그 기업들의 그런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내수 부양으로 잡았었던 거죠.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결국은 유동성 확대라는 방안과 금리 인하라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정책 방안으로 사용됐던 그런 것이죠. 그러나 1990년 초에 주식시장 붕괴와 91년 정부의 기습적 금리 인상을 통해 거품은 빠르게 소멸되기 시작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한 기업과 가게의 파산으로 불량 채권이 급증했고 이는 금융기관의 경영 악화까지 초래했다. 부실 채권 부담과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해 시작된 초저금리 정책은 오히려 주식시장 침체와 함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그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방향성을 잃고 계속적으로 그냥 금리만 계속적으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쓸데없는데 돈을 퍼붓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재정 적자가 갑자기 GDP의 200%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악성 채무국이 되어버렸고 금리는 금리대로 낮아져 가지고 1999년에는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로 됨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우려를 범해했던 거죠.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대신 초저금리라는 충격 완화 정책을 선택했던 일본 정부. 그러나 초저금리가 장기화되자 부실 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이는 더 큰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제로금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출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게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만은 일본인 경우는 몇 가지 악조건하고 같이 겹쳐지게 됨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어려워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고령화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요소하고 같이 겹쳐지면은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돈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소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나이가 많이 드니까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또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 겹쳐버리면 제로금리 정책은 전혀 시장에 안 먹히는 그런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장기화된 초저금리로 인해 더욱 심화된 경기 침체. 과거 고성장 고금리 환경에서 쌓아올린 보험회사들의 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렸고 그들이 겪었던 위기는 우리와 그리 동떨어져 있지 않다. 고령화에 따른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경고. 최근 우리 사회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대한민국에 재현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감돌고 있다. 초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버블 확대와 최근의 붕괴 조짐, 투자 부진 현상이 20년 전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들어설 당시와 섬뜩할 만큼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평행 이론, 그 첫 번째 단서는 인구 고령화. 한 나라의 인구 연령 구조는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이다. 그런데 2013년 대한민국의 인구 연령 구조는 1990년대 일본과 흡사하다는 것. 장기 불황 첫 해였던 1991년에 일본 고령화 비율이 12.4%였다면 현재 한국의 인구 고령화 비율은 12.2%다. 또한 장기 불황 10년간 일본 고령화 비율 증가폭 역시 5.3%포인트로 2012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 증가 예상폭인 5.6%포인트와 비슷하다. 네, 일본의 경우에 생산 가능 인구의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략 90년대 초였습니다. 91년 정도였고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21년 정도 좀 천천히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는 속도에 있어서는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최저 출산율이 1.27명 정도였는데 우리의 경우에 2005년도에 1.05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의 숫자가 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 근로 인구 비중을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해외 인구를 유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출산을 장려하고 또 복지를 확대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에서의 근로 가능 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는 없는 거죠. 90년대 일본과 2013년 대한민국 사이의 평행 이론. 그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부동산 버블이라는데, 만약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의 택지 가격은 버블 붕괴 이전 10년간 69.8% 증가한 뒤 장기 불황이 시작된 지난 9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지난 10년간 68.5% 상승한 뒤 멈춘 상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초기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0년대에 발생한 부동산 주택 버블의 규모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를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를 살리는 움직임이 과한 측면에서 같이 정책 기조를 맞춰가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갖가지 그런 금융 규제를 통해서 그 부동산 버블의 속도를 완화시켰습니다만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원인을 갖고 있는 거죠. 평행 이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대두되고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저금리.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뒤엔 장기적인 초저금리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있다. 지난 1980년 31.7%였던 일본의 GDP 대비 총 투자 비율은 20년 뒤 20.5%로 떨어졌다.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의 GDP 대비 총 투자 비율 역시 1990년 36.2%에서 2000년 27.4%로 비슷한 하향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저성장 기조가 시작된 것이다. GDP 경제 성장률이 높을 거라 생각하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요.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는 낮아지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경제 성장률이 항상 오른 적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항상 내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에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그 GDP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저금리가 2011년 8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또 낮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대로 초저금리가 고착화될 경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건 아닐까. 평행 이론 그 속엔 대한민국 역시 일본이 10여 년 전 겪었던 도산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금리가 1%포인트 더 떨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면서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더 추가로 떨어질 경우 5년 뒤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8조 5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떨어지고 10년 후에는 5조 2천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 간의 그 간격인 예대 마진이 떨어집니다. 예대 마진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이제 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익성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도 은행으로부터 돈 꾸는 게 좀 어려워지게 되게 되면 실물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초저금리 시나리오대로라면 자기자본 비율 역시 2012년 14.02%에서 2017년 13.59%, 2022년 11.62%로 점차 추락할 것이 예측된다. 이를 단순한 미래 시나리오로만 간과해선 안 될 이유가 있다. 만약 이대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 측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의 고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금리 민감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10%일 때 0.1%하고 금리가 5%일 때 0.1%, 금리가 3%일 때 0.1%는 느낌에 따라서 그 크기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금리가 만약 좀 더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도 사람들은 0.1%라도 높은 금리를 쫓아서 자기의 자금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속에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기가 닥친 것은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 만약 시중금리가 1%포인트 넘게 떨어진다면 국내 생보사와 중소형 손보사는 당장 오는 2015년부터 단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특징적인 수익 구조는 저축성 상품, 연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을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 팔고 거기서 들어온 자금을 안전자산인 장기 국공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 운용이나 아니면 보험산업의 본연의 기능인 위험관리보다는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부가보험료 쪽에서 수익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의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원천이 결국에는 그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그 투자 수익을 올려서 그걸 돌려주는 그런 건데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많은 우리나라의 그 생명보험회사, 특히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그 확정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형을 늘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상황하고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금리라서 그
자기들이 보장했던 그 확정 금리를 보장할 수 없는 식의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에 띄는 파이 키우기에만 골몰했던 대한민국의 보험사들. 저금리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던 고수익 고금리 저축성 상품 위주의 판매 행태는 이제 역마진의 역습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험 산업을 하나의 이제 물탱크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물탱크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는데 이 탱크에 새로 유입되는 물이 많아서 그 새는 게 좀 잘 안 느껴지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물이 들어오게 되면 수압 때문에 이 금이 간 게 더 커져서 파열이 되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 시중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경우 2차 역마진의 폭은 더더욱 확대된다.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하는 반면 향후 지급할 보험금과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부담 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 이에 따라 대형 보험사는 2013년, 중소보험사와 외국사는 2014년부터 2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역마진 부분, 이 역마진이라 하면 보험사들의 운용 수익률이 한 4.5에서 5.1% 정도 되고요. 이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될 돈 보정 금리가 현재는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역마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손실률이 매해 한 3천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명보험사가 한 4조 원 정도에서부터 지금은 한 2조 9천억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단기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순이익 구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조 원대에서 2조 9천억으로 떨어지는 이 속도가 급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역마진에 의한 손실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의 보릿고개. 보험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은 과연 무엇일까? 수익성 위주로 전개했던 무리한 영업 전략은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고금리, 즉 외환위기 당시에 팔았던 그런 고금리 상품에 대한 그 보험회사의 2차 역마진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2차 역마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서는 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거에 따른 그 부실화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고금리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부실화가 될 때에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른 그 신계약 감소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그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벽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가고 있는 위기의 보험업계.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일본처럼 연쇄 파산이란 공포의 도미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닐지. 끝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시대. 그동안 높은 성장률과 자산 증식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 이하로 떨어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처럼 회복되긴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미국이나 유럽 금리가 계속 저금리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상황을 봤을 때 내수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진짜 금리를 확 올릴 만큼 살아나려면은 아무리 희망적으로 잡아도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기라면 중기인데요. 대략 한 단기는 물론 한 중기까지도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뭐 10년 가느냐 아니면은 뭐 5년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느냐 요거는 결국은 세계 금리하고 국내 상황에 달린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금리 하락에 대한 정책적인 요인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뭐냐면 경기가 조금 침체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행이 조만간에 금리를 낮출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정책적인 기조에서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 경제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그 가계부채인데, 이자를 낮춤으로 인해서 가계들의 그 이자 상환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낮출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낮은 금리로 인해 안정된 노후를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 김인규 씨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정년한 지는 한 3년 되죠. 2010년 2월 초에 2월 말에 은퇴했으니까. 근데 은퇴한 데는 한국 브리텍 정수 캠퍼스에서 근무를 했고, 그 전에 인천 브리텍 캠퍼스에서 또 한 20여 년 했고, 그러다 보면 36년 정도는 돼요. 대학 강단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노후 자금은 그리 넉넉지 않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나 딴에는 그 사학연금, 국민연금 10년 붙고 그 사학연금을 20년 받는데 정확히 20년이 돼야 되겠는데, 이상하게도 계산상으로는 연도로 계산하니까 맞는데 달로 계산하니까 1개월이 부족해요. 그래서 연금 혜택을 못 받았어요. 평균 연령은 늘어만 가는데 퇴직 연령은 갈수록 빨라지니 안정된 노후를 꾸리기가 그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반 회사에 있다 나온 분들, 우리는 그래도 65세까지 있다가 나왔지만 대개 60이 안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그 금리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죠. 나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인가를 은행에 넣어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6천만 원 금리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죠.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서 안정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생각 끝에 김인규 씨는 시간 강사 자리는 없는지 재취업 기회를 물색하고 있다. 그래도 200원, 월 200원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200이 안 되니까 원금에서 까먹는다고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에 가입한 은퇴생활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 즉시 연금 형태로 월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연금은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도 한계 떨어진다. 은퇴 후 퇴직금을 은행에 넣고 예금이자로 여유롭게 생활하는 이들은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대한민국 현실. 저금리는 평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노후 생활에 수입이 없을 때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땐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이게 아쉬운 거죠. 노후는 걱정 없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딱 맥히니까 지금 안타깝죠. 저축은행에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넣어보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살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니까 집을 처분하는 거에는 자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처분하든가 전세를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이 보험 상품은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해서 이유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금융 상품의 장기 금리보다 보험사의 금리가 높게 제시됐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이 그래도 유리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타 금융권의 상품과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낮은 금리라 할지라도 다만 그러한 금리가 향후에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를 한번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제시된 금리가 현재 타금융권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어떠한 그 이면의 조건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148만 원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체의 24.3%.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는 또 다른 고통인 셈이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30년 만기의 국고채가 발행됐다. 매년 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은 출시 하루 만에 5천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앞으로는 3%의 금리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한몫을 했다. 저금리 환경은 우리가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10년대 후반이 되면 아주 가속도가 붙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해지고 이 구조적인 저성장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금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금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오게 되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질 겁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도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금융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든지 그럼 또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또 증가한다든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2%대까지 떨어지자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보험사.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은행 상품 대부분 만기가 2, 3년 이 정도일 텐데요. 보험 상품은 만기가 20년, 30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년 초에 2000년대 초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자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이제 자금 조달, 예금이 계속 이게 순환이 되면서 전환이 되면서 부담 이자율을 계속 낮춰올 수가 있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짐에 따른 피해는 보험 쪽에서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험업계의 2013년은 저금리와 저성장이라는 두 가지 난제와 싸우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보험은 그 어느 금융권보다도 저금리에 따른 악영향이 큰 분야다. 현재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역마진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 이러한 금리가 지속될수록 각 생보사가 겪어야 될 단기 순손실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생보사나 손보사가 가졌던 영업 구조와 방식은 선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영업 수익을 다변화하고 판매 채널을 다변화시키고 비대면 영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현재 영업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보험사의 기본적인 방식인 그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고 금리 연동화의 상품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사회간접 자본이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고금리의 저축형 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에 전환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사에게 불리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이전을 시키면서 이 상품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을 시킨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또한 그러한 경우를 당한 고객들이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험의 상품을 또한 그 다른 상품으로 재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전환할 때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이게 유리한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몰리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는 돈이 돌지 않는 신용 경색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과거에 비해서는 고정형 수익 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되 그 비중의 정도는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채를 좀 이용하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다고 해서 너무 자신의 소득 대비 많은 부채를 일으키려는 그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간 만큼 한국의 성장률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운용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이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부채를 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저금리 시대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요, 투자 수익률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10년 동안 지속된 다음에 2000년도부터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채권을 투자했다고 했을 적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난 12년 사이에 35%가 마이너스 적자가 났고요. 주식의 경우는 53%나 적자가 났습니다. 단 채권의 경우에만 선진국 채권형 펀드들 가입했다라고 했을 적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선진국 AA 이상의 선진국 채권형 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45%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자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투자, 그런 투자로 보수적인 투자, 원금을 지키는 투자로 변화해 가야 되는 것들, 전략을 바꿔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금리에 신음하고 있다. 자산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이 늘고 법인들은 사업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도 않는 유동성 함정이 저성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20년짜리 보험 계약을 팔면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적절할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3%, 4% 그 사이 어느 값을 제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자율이 만약 2%, 1%로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 시점에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돌이켜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90년대 말에 IMF 때 우리가 10%가 넘는 고금리를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그 6, 7% 정도의 금리는 오히려 금리가 낮아진 상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3, 4% 정도로까지 낮아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의 문제인데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어느 금융 전문가든 은행이든 금융투자회사든 보험회사든 쉽지 않은 과제고 대신 이것을 잘하는 금융회사가 향후에 금융시장에서 성장하고 살아남지 않을까. 한국이 일본형 저금리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책은 무엇일까? 저금리가 소비 위축으로 그리고 결국 저성장으로 연결되는 나선형의 사이클.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저금리의 덫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고 있다.